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장성철 공간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먼저요. 오늘 오전에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 직무대행이 국민의힘을 가리켜서 전수조사 요구한 것 오락가락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비슷한 시간대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수조사 제안 우리 이미 동의했다. 이렇게 한번 오가는 그런 신경전을 벌인 뒤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격적으로 전수조사, 국정조사, 여기에 특검 수사까지 다 요구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또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오전에 여야 원내대표 간에 주고받고 이렇게 이어졌는데 민주당도 그렇고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각각의 배경이 있겠지만 국민의힘이 이제 어제까지 특검 시간 끌기다 이런 입장 보이고 있다가 입장이 확 바뀌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먼저 장성철 소장께 여쭤볼까요?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파격적으로 특검합시다. 네. 그다음에 전수조사 합시다. 그랬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그거는 시간 끌기 아니야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모양새를 취했어요. 이게 국민들께는 아니 국민의힘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조사해 보면 자기네들한테 뭐가 있을 것 같아서 미적되는 거 아니야? 네. 라는 프레임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내부적으로 상당히 이러한 모양새에 대해서 서로 이제 반성도 하고 비판도 많이 해서 아니 그냥 빨리 받아들이자. 시간 끄는 것,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물타기 하는 것 그런 의도가 있지만 일단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해야 국민들께서 우리가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믿어줄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일단은 글쎄요, 이러한 어떤 급선회라고도 할 수 있을까? 이런 배경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보궐선거죠. 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면 안 되니까요. 일단 내부에서 반발도 있었겠죠. 뭐 그것은 민주당도 그럴 염려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러한 부분보다도 결국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 이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죠. 개연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국회의원들이라든가 고위공직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것은 보궐선거에 대한 승리가 굉장히 이게 대선으로 가는 징검다리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양당이 다 특히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받은 것 같고요. 그만큼 이 문제는 그 국민들이 내가 사는 문제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이 사는 문제, 주거권에 대한 문제를 이 정치권이 해결을 못 해줄 망정.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해결해 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그런 의혹을 갖고 있는 거 부동산 카르텔과 연계돼서 고급종을 받아서 미리 땅 투기하고 불로소득과 시세차익을 노리고 있는 특권층들이 아니냐. 이러한 집단적으로 물론 그중에 아주 극소수가 있을지 없을지 뒤져봐야 알겠습니다만 예. 그러한 분노가 아주 거센 거죠. 그래서 그걸 안 받아들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어떤 정부 여당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부동산 적폐 문제로 전환한 데는 성공했다라는 분석도 있는가 하면 여당 내부에서는 대신에 이게 좀 장기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저는 아쉬운 게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러한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그 부동산 투기 세력이 결국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과 문란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 집단이다. 그리고 이 실수요자에 대해서 완전히 적대적인 세력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좀 했으면은 상당히 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됐을 거고 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상당히 좋게 평가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여튼 뒤늦게나마 하여튼 이렇게 건든 건 이제 시작한 건 잘한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때도 그때도 부동산 전쟁 선포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검경 합동수사부 만들어서 하다가 말아요. 그죠? 그럼 부동산 투기 세력은 싹 나타났다가 또 쏙 소물었다가 다시 또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악순환이 계속 진행됐던 건데 과연 이번에 이 문제를 진짜 끝까지 진짜 확실하게 잡고 그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법제화시키고 제도화시키고 그리고 감독기구를 만든다든가 이러한 좀 아주 퍼펙트한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정말 교란되지 않고 실수요자들을 위한 부동산 시장으로 안정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이 정부가 만들어낸다면은 네. 그럼 지금 이제 비난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상쇄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돌아가는 정치권의 이 분위기를 보면 2중, 3중, 4중 조사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뭐 국회의원 전수조사, 국정조사, 특검
그리고 합동조사단에서 하는 게 있고 특별수사본부 경찰 중심으로 하는 게 있고 이렇게까지 동일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광범위한 조사를 하는 부분들이 과연 이게 정치적인 그런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의미가 있겠지만 의혹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오늘 경찰에서 격앙된 분위기라고 하네요. 특수부는 과연 뭐가 되냐 이런 식으로 특검 합의를 하게 되면 경찰의 이런 주장도 일면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집권 세력이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막 다 던지는 거예요. 국민들의 지금 비판과 분노를 좀 비껴가야 되기 때문에 다 조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 공직자들 다 조사하겠다고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꼬인 거는 첫 번째 단계에서 꼬인 거예요. 제일 이 분야에서 조사를 잘하고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는 검찰을 배제했습니다. 감사원 배제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야당이 의심한 거죠. 과연 제대로 조사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닌 거 아니야? 선거 때까지 그냥 대략 뭉개려고 하는 거 아니야? 거기에 국민들이 분노를 했고 또 한 번 두 번째 스텝은요. 자, 우리가 LH공사 전수조사 다 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7명 더 발견했잖아요. 예. 이게 뭐냐.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니까 특검도 하자, 뭐도 하자 이러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겠다라는 것과 내부적인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발 LH 거기에 상임감사, 이사를 제대로 된 사람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LH공사에 지금 상임 감사가 누가 가 있냐면요. 문재인 대통령 때 그 캠프에 미디어 특보가 가 있어요. 부동산 문외한이 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LH공사를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상임이사 2명, 시민단체 출신입니다. 이 부동산 문제와 상관이 없는 분들이 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부동산 적폐 청산을 하겠다라는 구호만 외치는 것은 국민들에게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유영하 교수께서는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어떤 조사기구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했으니까 이제 과연 조사 주체는 어떻게 갈 것인지 이 법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후속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순수한 의혹 해소라는 그런 차원에서 여야가 앞으로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직계 비속까지 한다는 건데,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지금 국회 자체 사무처에서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잘 안 믿을 거예요. 제3기구에서 해야 되는 거죠. 뭐 권익위도 나오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자 국회의원들과 직계 가족들이 진짜 한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이렇게 해야지 국민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면죄부 주는 조사밖에 안 되는 네. 거죠. 예. 그 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다 하겠다는 거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전체 전수조사, 특검, 국정조사, 그리고 또 뭐 LH 지역 했던 그 지역에 대한 토지 소유자에 대한 전수조사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랍니다. 네. 그만큼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사는 이 거주에 대한 문제를 왜 이렇게 우리 투기 세력들에게 방치해놨느냐 이러한 아주 분노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하는 건데 근데 그게 중층적이고 막 얽혀요. 예, 교통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국수본에서도 지금 명운을 걸고 무진장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실제요, 예. 진짜. 거기하고 또 겹친단 말이에요. 대상이 전 겹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상이. 국수본에서 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검이라든가 국정조사에서 할 수 있는 대상이 다를 거예요. 특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차 조사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은 국수본에서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특검에서 한다든가 예. 이렇게 대상을 좀 분리해서 확실하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진짜 이 큰 카르텔 부분들을 어떻게 도려낼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을 이번에 국회와 정부가 좀 확실한 선제적인 그런 표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앞서 저희가 뭐 특수본 내부 분위기가 상당히 좀 격앙됐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이 특검을 바라보는 시각이요 굉장히 좀 엇갈리는 것 같은 것이 이게 과연 지금 이 시점에 제 역할을 좀 충실히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제가 예측해 본다면요. 4월 7일 재보궐선거 때까지는 아마 특검이 출발 못할 거예요. 이거 구성하고 논의하는데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또 서로 막 싸울 거예요. 뭐 이걸 포함하자, 포함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싸웁니다. 물 건너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정치권이 자기네들에게 오는 여러 가지 비난의 화살을 피하고자 하는 하나의 술수로 이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비판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검을 하자고 먼저 제안한 여당, 그 용기 참 가상합니다. 그러나 이율배반적이에요. 이런 사건 검사가 못하도록 자기네들이 법안 만들어 놓고 처음에 합수단 출발할 때 검사 파견 안 돼요, 법상. 이랬잖아요. 특검하면은 검사 여기 파견해야 됩니다. 그럼 검사가 이런 부동산 비리 조사할 수밖에 없어요. 어쩌라는 거예요. 법에 맞지 않은 일을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국정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원칙과 법에 따른 국정 운영을 해야지 그냥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고 어떻게 믿습니까? 이것은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말씀드려요. 그 말씀이면 네. 야당에서는 제1야당에서는 이 특검이라는 게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데 어떤 좋은 방법이 아니다. 믿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면 끝까지 거부를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특검 거부하면 너희들 조사하면 뭔가 너희들 많이 나올 거 아니야? 라는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낙연 대표도 얘기했잖아요. 세간에는 부동산 비리가 국민의힘 쪽에 몇 배는 더 많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돈다. 예. 여당 전직 당대표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안 받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4월 7일 이후에 특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상과 그리고 범위라든가 이런 특검은 대상과 범위가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특검을 하게 되고 예를 들면 전수조사를 하게 되고 국정조사를 하게 되고 국수본 수사가 강도를 강하게 되면은 여권의 관련자들이 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특히 저는 지방자치위원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예. 지방자치위원들이 상당히 토착 비리에 강하잖아요. 지방자치위원들은 민주당이 훨씬 더 많잖아요. 지금. 그런 걸 감수하고 민주당이 하겠다라는 것은 뭐 용기가 가상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은 그만큼 이 상황이 엄중하다라는 거죠. 아주 이게 그러니까 정권의 명운까지 걸려 있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가 국민의 삶이라든가 생활하고는 분리돼 있었던 거거든요. 예. 자기네끼리만 잔치했던 것인데 이번에는 이 영역을 건드려 버린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장 소장님이 이제 왜 무능력하냐 뭐 그런데 저는 뭐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용기가 가상한 측면도 있다. 제대로 하게 되면은 저는 뭐 국민의힘도 나오겠죠. 당연히 과거 정권에서 이제 같이 연루된 사람들이 나오겠지만은 그러나 민주당이 지방자치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개연성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밝혀내고 진짜 정권의 차원에 밝혀내고 투명하게 이 부분들을 진짜 확실하게 정리해 나가면은 국민들로부터 다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 예. 자, 이번에는 저희 재보궐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범야권 단일화를 앞둔 상황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원팀을 강조하면서 합당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서울시장이 되어 국민의당 당원 동지들의 뜻을 얻어 국민의 힘과 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단일화 자체가 통합인데 2번, 4번 갈라치며 전체 야권의 결집을 방해하는 일은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오늘 제 약속으로 제가 단일 후보가 되면 국민의힘을 버리고 윤석열 총장과 제3지대를 따로 만들어 야권을 분열시킬 것이라는 가짜뉴스는 말끔하게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죠. 지금 한창 야권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합당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게 그동안 합당은 없다. 나는 국민의당의 대표다. 네. 그 입장을 계속 강조해 오면서 유지했는데 야권 대통합을 위해서 일단 합당을 하겠다 그런 의지를 밝혔어요. 이게 승부수가 될지 자충수가 될지 몹시 궁금합니다. 저는 자충수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씀 던진 거는요. 본인이 여태까지 견지해 왔던 일관된 행동과 말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지금 말을 마지막에 한 거예요. 네. 그 말은 뭐냐면 나 급하다. 나 불리한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 그 승부수는 뭐냐?
올해 나를 지지했다가 지금 오세훈 후보로 가려고 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내가 계속 붙잡아 놔야 되겠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러한 얘기를 한 시점과 저러한 말을 하겠다라고 결심한 정치적인 판단력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들어요. 진작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거나 합당을 했었으면 이러한 어려운 경선도 거치지 않고 그 당시에 입당을 했으면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본인이 너무나도 쉽게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가 됐을 거예요. 예. 그런 것을 정치는 많은 변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변수를 넣지를 않고 나는 절대로 내 합당하나 입당 안 해요 라고 했다가 갑자기 합당 입당하면 과연 저분이 정치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까지 좀 확대 의구심이 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자충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유영 교수께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안철수 그 후보가 서울시장이 굉장히 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요. 예. 되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 추이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이제 단일화 얘기를 나오고 당에 안 들어가겠다 제3지대에 발언을 했을 때는 그 당시는 국민의힘이 별로 인기가 없었거든요. 그죠? 그리고 당시에 안철수 대표가 훨씬 더 지지율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국민의힘의 후보들은 지지율이 별로 안 나왔었고. 근데 최근에 와서 이게 변한 거죠. 예. 변한 것은 이제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사실상 안철수보다 더 강력한 물론 윤석열의 인물이 검찰총장을 그만두면서 국민의힘에 지금 뭐 입당한 건 아니지만은 야권의 대선 주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야권 지지자들 입장에 봤을 때는 전에는 안철수를 통해서 뭔가 좀 계기를 좀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는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나타났으니까 안철수라는 인물은 희소성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럼 여론조사가 변하는 거죠, 이것이. 없어도 이길 수 있어, 우리가. 서울시장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런 말 어떨지 모르지만은 안철수 후보 입장에 봤을 때는 상당히 마음이 급해진 거죠. 예. 서울시장을 하고 싶고 단일화는 내 중심으로 하고 싶었는데 이게 이상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합당 카드를 내세운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토론회를 하고 여론조사 하는데 예. 결국 이제 그 야권 지지자층들이 안철수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야권의 재평가 중심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국민의힘 중심을 맞는 것인지 그런 판단이 저는 여론조사 결과에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잠시 뒤에 오늘 이제 TV 토론이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이제 조급함에서 나온 자충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세훈 후보도 바로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이럴 거면은 그냥 선 입당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 강성철 소장이랑 입장이 같네요. 그러니까 입당을 진짜 했었으면 오세훈 후보는 본인 조건부 불출마까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입당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오세훈 후보가 계속 후보직을 갖고 가기에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얘기 한 거는 안 받아들일 패를 상대방에 던져가지고 상대방을 더 곤혹스럽게 하겠다라는 의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오전까지 이 안철수, 오세훈 두 분 간의 신경전은 상당히 계속될 것 같고요. 저는 아까 안철수 후보의 자충수라고 말씀드렸지만 모릅니다. 경선 결과는. 그러니까 19일 날 갑자기 안철수 후보가 이길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정치적인 판단은 좀 아쉬웠다라고 말씀드려요. 여전히 그 보수 텃밭으로 이제 여겨지는 강남 지역, 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 성향 유권자들 중심으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인기는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굳건하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보수 집토끼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이 이번 경선의 가장 큰 쟁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좀 효과가 있을까요? 쟁점이 정말 정확하게 쟁점인데 지난 주말에 여론조사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되게 곤혹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당 후보 오세훈 후보가 나가도 아주 여유 있게 박영선 후보를 이길 수 있어. 처음에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높았던 거는요. 오세훈, 나경원으로는 안 되니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건데 우리 당 후보가 이기는데 왜 안철수 후보를 우리가 왜 지지해야지? 라는 것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지지가 좀 빠질 거는 같아요. 예.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조급한 거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안철수라는 인물이 갖고 있던 층이 스스로는 중도층이라 그러는데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들어가면 양 정당에 실망을 한 정치 불신층들이라든가 무당파층들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력이 견고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 파워를 받으니까
그쪽으로 쫙 가버리는 거죠. 현재로 여론조사로 봤을 때는요. 물론 결과를 나와봐야겠지만 그래서 안철수가 갖고 있는 그 정치적 기반 자체가 예. 매번 그랬지만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 이제 안 후보의 어떤 발언에서 함께 들으셨습니다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과의 제3지대 부분에 대해서도 선을 긋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어쨌든 윤석열이라는 존재가 서울시장에 큰 변수가 된 거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이든 안철수든 이 윤석열 총장과의 어떤 인연, 끈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조하려고 할 겁니다. 이건 당연한 수순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 안철수 후보가 한 얘기를 보고 저는 상당히 좀 웃기다고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표현이 웃긴데 예. 웃기다고 생각했는데 뭐냐면 나는 정치권에 있으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정치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나는 도와주겠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근데 갸우뚱한 거는 안철수 후보도 정치권에 잘 안착하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누구를 돕겠다고 하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런 말 자체가 이제 여의도에 있는 분들은 안철수 후보가 아직은 좀 적응을 못하고 있구나. 라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오세훈 후보도 그렇고요.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본인이 야권 단일 후보가 되면 윤석열 전 총장이 나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뭐 이제 잠행 중인데 그렇기 때문에 야권의 후보단이라고 되면 혹시 뭐 좀 조기 등판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관측들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거의 분명히 상당한 콜이 갈 거고 그럼 만나든지 아니면 메시지를 날리든지 분명히 할 거라고 봅니다. 윤 총장 입장에서. 왜 그러냐면 지금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을 두고 나온 것은 결국은 대권에 대한 행보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당연히 보궐선거에 자기 영향력을 미쳐야죠. 지금 사실상 또 미치고 있어요. 여론조사 지지율 갖고서.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단일화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단일화는 이제 진영을 확실하게 강구하게 해서 심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근데 지금 이제 먹히는 거죠, 지금 현재. 예. 전에는 단일화 처음에 안철수 후보가 한다고 그랬을 때 이렇게까지 지금 오늘 뭐 방송사가 뭐 대부분 다 중계를 하는 모양이던데 국민의 관심이 있으니까 하겠죠. 그 정도 아니었단 말인데 왜 그러냐라는 결국 이제 심판론이 현재는 먹히고 있다라는 거죠. 여론조사상에서 LH 문제, 그다음에 또 윤석열의 등장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보궐선거에서 회고적 투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심판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현재까지는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는 이거를 전망적 투표로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이 현재는 3주를 남겨놓고 있는데 과연 민주당이 이걸 어떻게 바꿔낼지 생각이 현재는 그러한 프레임의 틀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된 상황에서 아예 3자 구도로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말씀 중에 바로 전혀 고개를- 가능성 없어요. 예. 제가 양쪽에 다 확인했는데 예. 3자 구도는 필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든 끝장 토론, 끝장 뭐 협상을 통해서 합의안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내일 여론조사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 문구 가지고 계속 얘기 많잖아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될 것 두 같아요? 가지가 쟁점이에요. 하나는 정당교를 늘 거냐 말 거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적합도 할 거냐, 경쟁력 할 거냐인데 정당명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상식적이죠. 국민의당, 국민의힘 후보 들어가는 게 맞고요. 또 하나 적합도 경쟁력은 반반씩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하나의 쟁점 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다 여론조사 끝내고 아무도 지지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한 층에게 그래도 당신은 누구를 지지합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묻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거냐 말 거냐 갖고 상당히 논란이 됐었어요. 근데 제가 어제까지 양쪽 캠프에 확인해 본 결과 아니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물어보면 누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냐 그랬더니 다 자기네들이 유리하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큰 쟁점 없이 오늘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앞으로 있을 글쎄요 TV 토론회가 더 주목이 되는 여러 가지 이유인 것 같은데 글쎄요 짧게 뭐 오늘 어느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아무래도 저도 그렇고 예. 국민들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가 토론을 잘 할까? 이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전에같이 실수할까? 오세훈 후보는 좀 더 노련하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TV 토론이라는 게요. 정치인들 TV 토론의 그 기본이 뭐냐면 이 방어예요, 방어. TV 토론을 통해서 뭐 이렇게 확 약진하고 그런 케이스는 별로 없거든요. 미국 대선도 그렇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오늘 뭐
전에 같이 지난번 대선 그때 같이 실수하지 않고 잘 방어할 것이냐. 뭐 큰 걸 지금 뭐 내세울 게 있겠어요. 지금 언론을 통해서 메시지는 다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점들이 좀 흥미롭게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여권 얘기도 해볼까요? 여권 단일화는 이제 내일인가요? 그 결론이 날 텐데 야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큰 단일화 효과나 이런 뭐 주목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박영선 후보는 폭탄을 두 개를 맞아버린 거죠. 하나는 LH라는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의 개인의 어떤 이 후보 성향과 관계없는 외적인 폭풍을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론조사로 나타난 건데 LH 사태라는 문제가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또 윤석열이라는 청장직을 그만두면서 윤석열은 야권에 이제 대권 후보가 없었단 말이에요. 강력한. 그러니까 대권 후보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선거 과정이라든가 전국 운영 과정에 있어. 그러니까 이제 박영선 후보 입장에 봤을 때는 자기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왔는데 서울 시민의 삶과 생활을 개선시키겠다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정책 공약을 많이 내세웠잖아요. 근데 이 정책 공약이 빗발해버린 거죠. 예. 큰 틀의 프레임이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박영선 후보가 뒤늦게나마 특검도 얘기하고 전수조사도 얘기하고 한 것인데 이제 이 아직 3주가 남았으니까 예. 이 틀의 프레임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겠죠. 예,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검도 그렇고 전수조사도 그렇고 어쨌든 박영선 후보가 주도적으로 처음 제안했던 것들이 여야 정치권이 합의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좀 거기에 대한 반사 효과, 기대 효과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박영선 후보 측 진영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문제, LH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여당에게 불리한 게임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다 묻히게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언론에 상당히 많이 나온 게 있죠. 종부세 폭탄, 예. 뭐 세금 폭탄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예. 현실적으로 이제 3월 말이나 세금을 현실적으로 받아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화날 거예요. 대상자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두고두고 계속해서 불리한 게임이다. 불리한 프레임 속에 갇힌 거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